자, 6번째,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의 법적 성격은 국회에서 3분 추천하고요. 그리고 선출하고 그다음에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래서 이 3분과 대법원장이 이렇게 지명하신 분들에 대한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재량행위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문제인데요. 지금 가장 직면한 문제인데 사고 시에는 대통령 복귀 시까지, 고리 시에는 차기 대통령 선출 시까지 일체의 유지 관리적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헌법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인 추상성 때문에 이거를 규정을 안 해놓는 바람에 지금 제1설 아까 요거는 대통령 유고 중에 사고 시에는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고 고리 시에만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학설이 있고요. 제2설 모두 임명할 수 없다. 그러니까 사고 시든 고리 시든 모두 임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학설이 있고, 세 번째는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것은 상황 유지 관리적 행위이기 때문에 임명할 수 있다라고 보는 세 가지 학설이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지만 기준을 어디로 둬야 하느냐가 가장 문제입니다. 무엇이 상황 유지적이고 무엇이 상황 변경적인가에 대한 기준은 그 권한을 행사하는 형식적인 것으로 보아야 되느냐, 아니면 실질적이고 결과를 보아야 하느냐, 이 두 개 중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형식적으로 이건 된다 안 된다 뭘 나눠서 이거는 상황 유지적이고 변경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아니면 그 행사된 결과 실질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저는 후자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황 변경적이냐 아니면 유지적이냐에 대한 판단 기준은 그 권한을 행사함으로 인해서 대통령이 재직할 때보다 상황이 급변하게 되면 이것은 행사해서는 안 되고요. 상황을 그대로 관리하고 유지하게 되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 발제문 보지 마시고요. 3분, 헌법재판소 9분 중에 지금 3분을 지명해서 임명하는 것은 상황 유지적인가요? 아니면 대통령이 사고를 탄핵을 당한 시점을 기준으로 상황 유지적인가요? 상황 변경적인가요? 어마어마한 상황 변경적 행위입니다. 한 분을 임명해도 상황이 변경되는데 3분을 다 임명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상황 변경적 행위입니다. 이거 이래서는 안 된다, 해야 된다라는 분들께는 전 1937년에 루스벨트 대통령을 보시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이요, 이제 자신의 정책을 실시하려고 뉴딜 정책 실시하려고 했는데 연방 대법원에서 계속적으로 모든 중요 법안이 위헌 결정 받는 겁니다. 그래서 8명의 대법관을 보수 성향으로 바꾸는데, 자신의 성향으로 바꾸는데 한 분씩 계속 바꿔나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뉴딜 정책을 성공시키죠. 미국은 되는데 한국은 안 된다. 저는 그거는 한국 대통령과 한국의 권한대행에 대한 정치적 행위를 아예 하지 마라라는 얘기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상황이 급변하게 되는 행위를 권한대행이 하지 말라는 행위는 지금과 같은 상황을 유지해라라는 것이 헌법적인 명언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문제는 뭐냐 하면 헌법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고요. 정치적인 측면에서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만든 거요. 야당이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대통령 탄핵하기 전날까지만 해도 헌법재판관 3명을 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왜요? 아까 28번이라고 했는데 20번 이상 탄핵을 해놨는데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 글쎄 이게 탄핵감이 되나? 라는 사유, 대부분 기각당하겠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계속 며칠 단위로 이분들이 기각해서 돌아왔을 때 야당이 받을 충격,
정치적인 책임 이런 거 고려해서 그 전날까지만 해도 헌법재판관 하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 정치적인 책임은 거기서 지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탄핵소추권 남용한 결과고요. 그 결과는 계산을 잘못한 겁니다.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계산을 잘못했으면 계산을 잘못한 거에 대한 책임은 지시는 게 맞다. 세 번째, 재발 가능성 방지 측면에서도 저는 이대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번에 세 분의 재판관을 보완해 드리면, 다시 임명해 드리면 다음번에도 아마 여러분께서 야당이 돼서 약 200석 됐다고 쳐도 이게 상황이 완전히 뒤집힐 겁니다. 똑같이 탄핵할 거고요. 똑같이 입법권 남용하실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게 누가 여고 누가 야라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야당만이 아니라 다른 야당이 똑같이 6년에 한 번씩 6년이 임기니까 요번에 오시면 6년 후에 오실 야당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면 그때 가서도 똑같이 할 겁니다. 아마 지금 채워주면 우리가 하다가 대통령 탄핵하고 나면 그날 이후로 말을 180도 바꿔서 9명 채우자고 하자. 그래도 됐잖아. 아까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선례 말씀하셨는데 22대 국회가 가장 큰 문제가 선례를 다 깼어요. 21대부터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선례 깬 거는 뭐 예를 들자면 한도 없이 많을 정도로 선례를 많이 깼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때도 역시 이거를 말을 바꿔서 지금의 여당이 야당이 되었을 경우에도 똑같이 재현될 수 있다. 이건 재발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할 수 없도록 지금 막아놓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당 측에서 결론적으로 사고 시에는 임명할 수 없고 거리 시에만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선례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만든 애당초의 책임을 야당 측에서 지금 져야 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 현행 헌법이 유지가 된다면 앞으로 이거 계속 재발됩니다. 그래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한번 잘못해 놓으면 우리가 탄핵을 해도 바꿀 수가 없구나. 이렇게 선례가 되어야만 제가 보기에는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보론으로 어제 급히 이걸 좀 보완을 했는데요. 법안들을 특검법 2개를 다시 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의권 요구하는 것은 아까 제 기준에 의하면 실질적이고 결과 책임 문제로 본다면 이것은 현상 변경적이다. 아주 큰 현상 변경적이다. 그리고 특검의 내용도 위헌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위헌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어떻게 15개의 국가기관에 대해서 야당만이 추천한 특검이 그것을 다 할 수 있는가? 저는 중요한 판단을 내릴 때마다 제가 공부한 독일에 있는 친구들, 제 교수들, 미국에 있는 친구들, 일본에 있는 친구들에게 번역해서 보내봅니다. 어떻게 생각해? 제 친구들 누구도 이 법안에 대해서 합헌이라고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연초에 다시 한번 여론조사를 해볼 텐데 제가 확신을 갖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도 전 세계적인 글로벌 스탠다드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냥 우리나라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요. 두 번째, 정족수, 탄핵심판 정족수 말씀을 하시는데요. 정족수도 헌법의 규정은 없지만은 행정수반으로서의 지위에서는 절반,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에서는 3분의 2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냥 절반 이렇게 말씀하시는 야당도 계시고 전체 3분의 2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사실상 행정수반으로서의 지위와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가 한 분에게 동일하게 같이 있기 때문에 이걸 분리해내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따라서 탄핵 기준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고위 정부 관료들, 대통령 이분들은 탄핵을 어렵게 해놓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게
경향인데 유독 우리만 이 기준을 낮출 이유가 있겠느냐. 그래서 대통령의 권한 대행은 그것이 누구든 간에 그 정족수를 3분의 2로 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이상 아마 대부분의 그 쟁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여러분의 그 의견과 말씀을 듣고 또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곧바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너무 쉽지 않은 자리이셨을 것 같은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말씀 가운데에서 탄핵이라고 하는 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탄핵은 미국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정치 공세가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만은 일반 공무원들에 대한 탄핵은 전혀 정치적인 공세의 수단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는데요. 저는 그 차이점이 미국의 경우에는 탄핵 소추를 당해도 직무 정지되지 않는 것에 반해서 한국은 직무 정지 당하기 때문에 우리 헌법의 규정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탄핵 소추가 정치적 공세로서 국가기관을 마비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첫 번째는 좀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의 경우에도 하원에서 탄핵 소추할 때에도 그것이 다 법사위원회에서 다양한 청문회를 거쳐서 그야말로 사실 조사를 거쳐서 법사위원회에서 내놓는 각 조항에 대해서 하원 전체에서 어느 부분에 찬성하는지를 가지고 탄핵 소추문이 써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마치 의원 내각제 같이 탄핵 소추의 과정이 형사재판의 과정이 아니라 그냥 불신임의 과정처럼 소추안이 제기되자마자 72시간 내에 투표 이래서 그 내용이 뭔지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투표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면에서 이 탄핵 소추 과정이 지나치게 의원 내각제의 불신임 과정과 유사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의 경우에는 상원에서 탄핵 심판이 이루어집니다만은 그럼에도 대법원장이 와서 그것도 역시 굉장히 엄격한 형사재판의 절차를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에 반해서 우리는 탄핵 소추문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문도 증거로 제출되었던 것이 대부분의 언론 기사였고요. 이번에도 역시 언론 기사들이 대부분이 되어서